자, 4-2단원 열려라 소통하는 글쓰기. 뭐 되게 간단한 단원이라서 부담 없이 보면 돼. 자, 시작할게. 자, 소단원 안내 부분 들어서 자, 바로 볼게. 자, 이 소단원은 자신의 배경 지식과 자료를 활용하고 예상 독자를 고려할 글을 써봄으로써 쓰기가 하나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왔다 그랬어. 자, 일단 우리가 이쪽에 볼게. 일단은 배경 지식과 자료를 활용했다는 거 좀 확인 좀 해놓고, 그래서 글에 어떤 배경 지식이 사용되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돼. 다음에 예상 독자를 고려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씀으로써 뒤에 하나의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인 동시에 첫 번째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글 쓰는 거니까 의미를 만드는 거지. 당연한 얘기야. 다음에 동시에 사회적 상호작용의 산물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내가 글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쓰기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실감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인터넷 글쓰기의 사례, 그 다음에 독자의 반응을 살펴보고 쓰기가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게. 이제 인터넷 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잖아, 그렇지?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 올렸어. 댓글 무댓글 씨 댓글 좀 달아 씨. 그래서 댓글 쓸 수 있잖아.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선생님이 거기에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아줄 수도 있고. 맞아, 맞아. 그렇더라고. 우리 학원 애들은 절대 안 써. 심지어 보지도 않아, 진짜 우리 학원 애들은. 자,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우리 학원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기 어디 제주도 저쪽 끝에 있는 친구들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뭐 이 정도 되었으면 밑으로 내려가서 자, 다음에 그리고 글이 독자와 사회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부터 줄치자. 책임감 있게 글을 쓰는 태도. 그래서 내가 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책임감 있게 쓰기 윤리에 맞춰가지고 글을 쓰자는 얘기야.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바로 내려갈게 글을. 자, 밑에 보면 글쓰기의 실제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어. 글쓰기 순서가 나와 있는데 요거 좀 이제 좀 잘 기억해 놓도록 하자. 자, 먼저 글쓰기 계획하기가 먼저야. 첫 번째 단계는 계획을 해야 돼. 어떤 식으로 쓰지 하고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글감 내용들을 쭉 만들어내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써야지 하고 이야기 생성을 하고 생성을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글을 순서대로 배열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게 조직하기야. 그래서 글 순서까지 다 정했으면 그 다음에 실제로 글을 쓰고 다 썼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이 없나 어색한 부분이 없나 이렇게 이제 고쳤으면 되겠어. 그리고 마지막 독자와 상호작용하기 이렇게 마무리가 돼. 자, 다시 한번 처음엔 계획을 해. 그 다음에 내용들을 떠올려봐. 그리고 떠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이제 순서대로 조직을 하는 거야. 조직을 했으면 그 다음에 쓴 다음에 고쳐. 그 다음에 다 썼으니까 마지막 독자와의 상호작용. 이 순서 바뀌어도 이거 바로 잡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정리되었으면 내려갈게. 자, 본문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 글이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돼. 자, 먼저 자, 다음 글을 읽고 글쓴이가 글을 구성하는 과정을 좀 알아보제. 자, 처음 부분이야. 라면이 국수나 우동과 다른 점은 면을 한번 튀겨서 익혔다는 것이다 그랬어. 자, 일단 요거 줄쳐놓자. 면을 한번 튀겨서 익혔다. 자, 이 라면의 특징인데 여기 보면 국수나 우동과의 다른 점을 언급하고 있잖아. 우리 다른 대상과의 차이점을 언급을 하면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해? 그렇지, 여기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어. 자, 그래서 끓이지 않고도 먹을 수가 있고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서 먹을 수가 있어. 자, 한번 튀겨가지고 장점이 뭐래? 끓이지 않고 먹을 수가 있어. 실제로 우리 뭐 컵라면 같은 경우에 물만 부어가지고 바로 먹지. 다음에 끓여서 먹더라도 금방 익혀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 심지어 컵라면은 지속적으로 끓일 필요도 없고 단지 끓는 물을 붓기만 해도 먹을 수가 있지. 뭐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런데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라고 했는데 여기 줄쳐놓자. 이제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라고 해서 이제 이 글의 내용이지. 이제 왜 3분을 기다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1분 만에 끓는 물을 붓자마자 먹을 수 있으면 좀 좋아.
컵라면 먹을 때마다 이제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 했어. 자, 일단 우리 보니까 왜 하필 3분을 기다려야 하는 걸까 하고 문제를 제기했지. 의문을 던졌잖아. 자,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은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지? 그렇지. 이렇게 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할 수가 있어. 우리들의 독자들의 흥미, 주의를 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제기했다. 질문 형식을 통해서 호기심을 유발했다. 요거 확인하고. 자,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거야. 자, 이러면 준주와 다음에 이 구절 가로 좀 묶어주고,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새삼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이걸 먹어봤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작가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 작가의 그렇지, 경험을 바탕으로 썼어. 그렇지? 밑에 글쓴이의 경험 제시라고 했는데 이거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다라는 거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돼. 자, 이제 중간으로 내려가도록 하자. 자, 다음에 중간. 자, 컵라면의 면발은 봉지 라면에 비해 더 가늘거나 납작하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우리 컵라면 면발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네모 좀 쳐놓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장점인지 이거 확인해야 돼. 별표 좀 치고. 자, 일단 면발이 가늘거나 납작하다는 특징이 있어. 가늘거나 납작하다. 자, 계속 읽어보면, 자, 이것도 봉지 라면에 비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차이점에 해당되겠지. 이 차이점인 거 이해돼? 봉지라면과의 차이점이거든. 그럼 이 부분도 내용 정의 방식은 여기도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어. 자, 계속 이렇게. 자, 면발의 표면적을 넓혀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유가 되는 거지. 이것도 줄쳐놓고 이유라고 적어놓자. 그래서 즉 가늘거나 납작하게 한 이유, 뜨거운 물에 더 많이 닿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어. 그래, 이제 잘 읽겠지. 자, 그리고 컵라면의 면을 꺼내 보면 위쪽은 면이 꽉 짜여 빽빽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켜 있대. 자, 이거 또 다른 특징에 해당돼. 자, 여기도 네모치자. 위쪽은 면이 꽉 짜여 빽빽하지만 아래쪽은 면이 성글게 엉켜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요것도 왜 그런 것인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읽어볼게. 자,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따뜻한 물은 위로, 그다음에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라고 했지. 이거 무엇 때문에? 대류 현상 때문에 이렇게 했대. 자, 줄 쳐놓자. 자, 따뜻한 물은 위로, 그다음에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 이게 바로 이제 이유에 해당돼. 따뜻한 물은 위로 계속 올라가. 차가운 물은 내려가. 자, 컵라면 용기에 물을 부으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덜 식는다. 따라서 뜨거운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면이 아래쪽부터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면 물의 대류 현상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위아래의 밀집도가 다른 컵라면의 면발 형태는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라고 했어. 자, 그럼 우리 이쪽 보자. 여기서 가로 좀 묶어놓자. 여기 뜨거운 물에부터 가로 좀 열게. 자, 뜨거운 물의 대류 현상을 원활하게 하여 물을 계속 끓이지 않아도 면이 고르게 익도록 하는 과학의 산물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보니까 과학적 지식이 담겨 있지. 그렇지, 이쪽에 과학적 지식이 담겨 있어. 실제 과학의 원리에 따라서 글을 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구절이야. 자, 체크됐으면 다음 또 내려갈게. 자, 컵라면 면발에는 화학적 비밀도 있대. 자, 좀 전에는 이게 물리적인 거 걸려있지. 물리적인 거 이해되지? 면이 좀 납작하고 이렇게 가늘게 돼 있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랫부분은 성글게, 위쪽은 빽빽하게 돼 있었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거라면 여기서는 화학적 비밀에 해당돼. 자,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 이번엔 화학적인 측면으로 넘어갔어. 자, 봉지라면과 비교했을 때 컵라면 면발에는 밀가루 그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대. 자, 요것도 네모쳐놓자. 밀가루 자체보다 정제된 전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요것 좀 네모쳐놓고. 자, 요게 이제 또 컵라면 면발의 특징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 지금 컵라면 면발의 특징 지금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 자, 이제 세 번째 거 전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 자, 이어서 자,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요거 단어 좀 줄쳐놓고 알파화라고 나왔는데 이게 단어 뜻 좀 봐줘야 돼. 일단 우리 알파화라는 말은 평소에 써 안 써?
처음 듣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요거 일단은 전문 용어를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어. 여기 과학 전문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특징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자 알파화 읽어보니까 좀 길다. 중요한 것만 줄쳐줄게. 자, 전분의 구조가 물과 열의 존재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의 하나로 다음 줄치자 여기. 전분을 익혀 먹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나 상태 여기 줄쳐. 다시 전분을 익혀 먹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과정이나 상태 이해됐지? 익혔어. 당연히 먹기 편하겠지. 그렇지? 그걸 알파화라고 얘기를 해. 자,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도 들어있어. 면에 이런 성분을 빼고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다시 자 요거 검색으로 주실 거야. 자, 순수한 전분의 비율을 높이면 어떻게 되는지 읽어보자. 자, 이러면 그만큼 알파화가 많이 일어나므로 다음에 또 줄치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복원되는 시간도 빨라진다라고 했어. 이제 전분 비율을 높이면 이제 빨리 이렇게 면발이 다시 이렇게 불어나는 거야. 자, 전분을 많이 넣을수록 면이 불어나는 시간이 빨라져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래. 빨리 익히는 컵라면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뭐 하면 돼? 전분 많이 넣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전분만 많이 넣으면 빨리 익힐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왜 3분까지 기다리냐? 좀 더 읽어보자. 자, 3분이 아니라 심지어 1분 만에 익는 컵라면도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다음 또 줄치자. 여기 다시 빨간색. 전분이 너무부터 계속 줄쳐. 자,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면발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 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되고 만다. 여기 줄쳐놔. 자, 그래서 왜 컵라면을 몇 분 만에 3분 만에 익도록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래서 3분을 기다리도록 만든 이유 이렇게 정리해놓자. 3분을 기다리도록 만든 이유. 전분을 많이 넣으면 익는 시간이 빨라지는 만큼 불어터지는 속도도 빨라져 컵라면을 다 먹기도 전에 곤죽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3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컵라면들이 대부분 끓는 물에 3분을 기다리도록 제조된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자, 이거는 화학적인 원리지. 그치? 화학적인 원리 때문이야. 자, 컵라면의 3분은 절묘한 균형 감각하에 탄생한 마법의 시간인 셈이다. 재밌게 글 썼어. 자, 아래로 내려갈게. 문제 들어가자. 자, 밑에 1번 문제. 글쓴이가 계획하기 과정에서 자, 요건 계획하기 과정이야. 저거 네모 쳐놓자. 요 단계는 계획하기 과정. 자, 이 과정에서 고려했을 내용을 생각하며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자. 일단 계획 단계야. 자, 이 글의 주요 내용을 정해야 되는 거야. 다시 계획하기 과정에 뭘 고려한다고? 주요 내용을 정해야 돼. 자, 컵라면의 공정과 조리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컵라면의 공정과 조리에 숨어있는 과학적인 원리, 요건 주요 내용에 해당되고. 자, 다음에 이제 그 예상 독자도 고려하는 거야. 자, 여기 줄치자. 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예상 독자에 해당돼. 이건 따로 적어놔. 예상 독자. 자, 내용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 얘기했어. 자, 예상 독자는 컵라면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가 궁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나? 어쨌든 전문가 아니고서 별로 궁금할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예상 독자는 컵라면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가 궁금한 사람에 해당이 돼. 자, 다음 마지막 글을 쓴 목적도 고려해야 돼. 목적도 줄쳐놓고. 자,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점 요 세 가지 있지. 내용, 그 다음에 예상 독자, 그리고 목적. 이렇게. 자, 일단 글의 목적은 컵라면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여기 줄자.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글에 해당돼. 설명문이란 얘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요거 중요한 거야. 내용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상 독자를 고려하고 마지막 글을 쓴 목적을 고려하는 게 계획하기 단계이다. 거기에 따라서 요 내용까지 같이 좀 여러 번 읽어보도록 하자. 자, 밑으로 내려갈게.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글쓴이가 글쓰기 과정에서 떠올리는 생각이야. 글쓴이의 생각이 이 글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찾아 밑줄을 그어보재. 자, 여기서는 이제 글쓰기 과정에서 떠올리는 생각. 여기 줄 쳐자. 글을 쓸 때 이제 떠올릴 생각들. 요거 쭉 내려가서 볼게. 자, 첫 번째. 컵라면과 관련된 요거 줄 쳐놓자. 이제
경험과 배경 지식과 관련된 부분. 경험이나 배경 지식. 자, 읽어보니까 컵라면을 먹을 때마다 3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새삼 깨닫는다라고 하는 요거 글의 시작 부분에 있었지. 그렇지. 시작 처음 부분의 마지막 줄에 있었어. 그렇지. 요게 바로 이제 경험과 배경 지식에 해당돼. 경험과 배경 지식. 자, 다음 밑에 자,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자,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야겠어라고 했어. 자, 이들에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위한 거야.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이는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음 주자 따뜻한 물은 위로 그리고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 현상 때문이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유도 설명해줬지. 그렇지? 무엇에 대한 이유였어 이게? 그렇지. 대류 현상 관련해서 컵라면 면발을 왜 위에는 위가 어떻게 있었어? 위에는 빽빽하게, 아래는 그래. 성글게, 듬성듬성 성글게 만든 이유. 그게 바로 대류 현상 때문이었어. 자, 마지막 내려가서 자, 과학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요 줄자 정확한 용어나 개념, 전문 용어에 해당되는 거지. 정확한 용어나 개념.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보니까 라면은 밀가루로 만든 면을 기름에 튀겨. 다음에 이 부분, 딱 이 부분이야. 전분을 알파화한 것이다 하는 구절 있지. 요 구절, 요게 이제 정확한 용어 개념에 해당돼. 전문 용어인 거지. 그래서 하지만 밀가루에는 전분 외에 또 요것도 주시자. 단백질을 포함한 다른 성분들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있지. 전분, 알파화, 단백질 이런 단어들이 정확한 용어와 개념, 즉 전문 용어와 연관이 있어.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넘어갈게. 자, 다음 3번 문제. 이 글의 내용을 이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했어. 자, 여기 줄게.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이나 그림을 굳이 넣는다면 어디에 넣으면 좋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사진의 그림의 위치는 이 문단 옆, 두 번째 문단 옆인데 그 내용은 그림의 내용은 여기 줄쳐자. 컵라면 용기 안에서 다음 줄치자. 컵라면 용기 안에서 대류 현상이라는 모습 요거 넣어줄 수 있겠지. 그렇지? 대류 현상을 설명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지 요거 좀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주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자, 되었으면 다음 글 넘어가자. 두 번째 글. 다음 블로그를 읽고 인터넷상에서 쓰기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의할 점 이제 그 독자들과의 상호적 소통 요구과 고려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글 쓰자는 얘기야. 자, 들어가자. 자, 밑에 안전지킴의 블로그 글이야. 블로그. 자, 스마트폰족을 위한 교통 표지판이 등장했대. 자, 처음 제가 사는 땡땡시에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을 알리는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 경험이 담겨 있어.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자동차와 맞닥뜨리는 위험한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형상화했습니다. 자, 그림 좀 내릴게.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애가 휴대폰을 보면서 가다가 차에 부딪히는 장면 나와. 그래서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라고 써 있고 다음에 요 걸을 때는 안전하게라고 하면서 휴대폰 요거 못 쓰도록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요 그림 부분도 중요하고 요거 쭉 묶여 있지. 별표 좀 쳐놓고 요 부분 중 갑자기 밝아져. 뭐야 이거? 그러네. 죽기 직전에 마지막 빛을 발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요거 중요한 거.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 1번 일어났지.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 1번. 여기 줄쳐. 그림이나 사진 등 여기 줄쳐. 시각 자료 제시가 쉽다. 시각 자료 제시가 쉬움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돼. 아까부터 이렇게 환하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잘 보인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에서 30대 보행자가 많고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잦은 땡땡역 등 5곳입니다. 그랬어. 자, 그래서 표지판 설치된 곳은 이제 이런 거야. 주 사용층인 10대에서 30대 보행자가 많은 곳,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 검수로 주면 쳐놔. 이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 스마트폰 주 사용층인 10에서 30대 보행자가 많은 곳 그리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 요게 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의 특징에 해당되겠어. 자, 되었으면 다음에 중간 넘어갈게.
자, 중간. 자, 수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지 오래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입니다 라고 했는데 옆에 그림 보면 그래. 옆에 그림 보면 한국이 1위고 그다음에 노르웨이, 홍콩, 싱가포르 쭉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 그렇지? 자, 일단은 우리 보니까 스마트폰 보급률 상위 10국 10개국이라고 해서 표현돼 있지. 자, 요거 좀 확인해 놓고 요 자료의 특징을 좀 볼게요. 요 자료의 특징. 자, 이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67.6%로 세계 1위입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그치? 구체적으로 보여줘. 자, 그래서 요거 이 자료의 특징 보면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 줄쳐놔. 얘는 구체적 수치가 사용되었지.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어. 그래서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면 우리 또 이렇게 믿을만한데 이러잖아. 그래서 신뢰성을 줄 수가 있어. 신뢰성을 줄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장점이잖아. 그렇지? 수치를 사용해서 신뢰성을 주는 건 정말 장점인데 다음 빨간색으로 비금 쫙쫙 거주고 자, 이 자료에 문제점이 있지. 자료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밝혀라. 그렇지.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출처가 없어. 출처가 없으면 신뢰성은 또 어떻게 돼?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출처가 없어서 또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점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자료의 특징,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신뢰성을 준다. 동그라미. 다음에 출처를 제시하지 않아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적절한 표현이야. 요 둘 다 같이 기억해도 이 자료는. 자, 다음 내려가자. 자, 스마트폰 하나로 인터넷 검색은 물론 누리 소통망 이용, 은행 업무까지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을 제3의 손이라 해도 과연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도 의문형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 자료만 좀 잘 봐두면 되겠어. 다음 내려갈게. 자,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보행 습관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여기부터 다시 빨간색으로 열고 자, 교통안전공단 줄쳐놓고 2013년 이거 벌써 10년 전 자료네. 자, 2013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야. 자,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616명 중 95.7%가 보행 중 스마트폰을 1회 이상 사용한다고 답했고 5명 중에 1명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까지 가를 닫아주자. 자, 그럼 뭐냐면 요것도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라는 요거 여기 추천자 이거 객관적 자료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고 그다음 구체적 수치 있어 없어? 있지. 95.7% 그다음에 5명 중에 1명이라고 해서 구체적 수치도 나타났어. 다시 죽어가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다. 망했다. 쟤 왜 저러니 도대체. 자, 객관적 자료를 제시했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 자, 그리고 얘는 또 보니까 어디에서 따온 건지 출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출처도 있지. 교통안전공단 설문조사라고 출처도 제시했어. 다음에 출처 제시. 까지 해서 얘는 무조건 신뢰성 있는 거야. 아주 좋은 자료인 거지. 신뢰성을 높일 수 있어. 다시 객관적인 자료 제시됐다. 구체적 수치가 제시됐다. 그리고 출처도 제시됐다. 필요한 요건을 다 갖췄어. 그래서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어. 자, 다음 내려갈게. 자,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빨간 신호등을 못 본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100% 보행자 책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아? 신호등 앞에서 이게 휴대폰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건너고 있어. 혼자 건너고 있어. 빨간불인데. 가끔 그럴 때 있지. 자, 넘어갈게. 자, 그래서 100% 책임이라는 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통상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 왔는데요. 실제로 운전자 책임이 더 높지. 그렇지? 사고 나면 운전자 책임이 더 높아. 자,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보행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자, 밑에 보니까 www.뭐뭐뭐뭐 교통안전공단 누리집 참고함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 부분도 가로 좀 묶어주고 이 부분도 빨간색. 자, 일단 요거 출처를 밝혔다는 특징이 있어.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출처를 밝혔다. 출처를 잘 안 보이지 빨간색. 보여? 알았어. 출처를 밝힘, 출처 밝혔다는 특징이 있고 출처 밝힘. 다음에 요게 이제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인데 요런 거 이제 요거 뭐라고 해? 링크. 그렇지. 링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어. 다음 두 번째, 링크를 통해 참고 자료로 연결이 돼. 링크를 통해 참고 자료 연결. 자, 다시 첫 번째 출처를 밝혔다는 특징, 딱 이 부분이야. 가로친 부분. 출처를 밝혔다. 그다음에 링크를 통해 참고 자료로 연결이 된다. 이게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 요거 두 번째 거. 자, 다른 나라에도 사고 예방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도로 표지판이 등장했고요. 벨기에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전용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검은색으로 가로 묶어주면 돼. 이 부분 검은색으로 가로 묶어주고. 자, 그건 다른 나라의 예시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지? 다른 나라의 예시야. 밑에 읽어보니까 다른 나라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예시라고 했지. 다른 나라의 사고 예방 대책 예에 해당돼. 스웨덴 예시랑 그 다음에 벨기에 예시가 나왔어. 사고의 예를 들었어. 자,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 끝부분 넘어가도록 할게. 자,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사고 인식률이 떨어지고 시야의 각도가 현저히 좁아집니다. 우리 요 앞에만 보게 되니까 주변이 잘 안 보일 거야. 자,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 부분이야. 자, 최근 발생한부터 가로 좀 열어주고 여기까지 풀어줬자.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 것만 봐도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지. 그렇지. 그래, 과장된 내용에 해당되고 밑에 저거 줄쳐놓자. 이거 과장된 내용이고 우리 책임감 있게 글 쓴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 쓰기 윤리에 위배된 내용이 해당돼. 쓰기 윤리를 어겼다는 얘기야. 과장된 내용, 허위 내용을 쓰면 안 돼. 얘는 지금 허위 내용을 썼어. 자, 다음 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안전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표지 및 보도 부착물. 스웨덴과 벨기에의 사례 사진은 땡땡시 누리집에서 가져옴이라고 했어. 자, 이 부분도 가로 좀 묶어주고. 자, 요거 위에서도 가로 한번 묶었던 거랑 비슷하지. 무엇을 밝혔어? 출처를 밝힌 거야. 그렇지. 요건 출처 밝힘이라고 정리해 놓자. 출처를 밝혔다. 까지가 이제 글쓰기가 쓴 그 블로그의 내용이었어. 그리고 이제 밑에 댓글로 넘어갈게. 자, 밑에 보니까 댓글 8개, 공감 20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도 중요한 거. 여기 활발한 소통이 가능하지. 그렇지. 활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 자, 이런 댓글과 공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활발한 의사소통 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글쓰기의 특징이 있어. 자, 밑에 나가서 종달새부터 비슷한 주제로 수행평가 중이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해요. 얘는 긍정적으로 인사했어. 자, 그랬더니 교통안전 지킴이 교통안전공단 블로그인 교통안전연구소에 관련 정보가 더 많이 있어요 라고 해서 더 필요한 정보를 더 제공해 줬고, 다음에 소울 이름 참
제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걷다가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정부 차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또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줄쳐놓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차원을 좀 더 크게 본 거지. 그렇지? 정부 차원에서. 자, 그랬더니 윤지 엄마 댓글왈. 자, 교통 표지판 설치와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최소 5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라고 해서 이쪽에선 미국의 예를 들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책의 예로 이제 미국의 예를 들었어. 자, 되었으면 밑에 사막여우로 넘어갈게. 자, 사막여우. 자, 진짜로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 때문인가요? 그랬더니 밑에 이제 비틀비틀이 이 친구도 중요 인물. 자, 이 인물 좀 체크 좀 해놓고 왜 인간이 중요 인간인가? 자, 보자. 찾아보니 진짜로 또 찾아봤어요. 자,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 2,035건 중에 스마트폰 관련 사고는 1,360건밖에 안 됨. 다음의 부분 빨간색 줄시작.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이러고 있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쓰기 열리 무시 사이다야. 근데 가끔 또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이렇게 독설 날리는 친구들이 있고 있어. 자, 일단은 요 글의 특징은 이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특징이 있어. 글쓴이의 주초차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부분에 줄쳐놓고, 그래서 이것도 쓰기 윤리에 위배된 부분에 해당돼. 쓰기 윤리 위배 이렇게 놓자. 쓰기 윤리에 위배됨. 자, 지금 이제 쓰기 윤리에 위배되는 거 두 군데 나왔었지. 첫 번째는 위에서 어떤 거 과장된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 거기에 대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면서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요것도 이제 쓰기 윤리에서 위배된 부분이야. 자, 그랬더니 안전지킴이 자료 조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곧 수정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지. 자, 요것도 이제 줄쳐갖고 별표. 곧 수정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빠르게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에 해당돼. 자, 밑에 이제 문비왈. 문 좀비 아니야 이거? 무슨 그러니까 스마트폰 관련돼서 좀비 그치 맞지? 그거야. 자,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는 출처가 어디인가요? 믿을 만한 통계 자료인가요? 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우리 요것도 좀 묶어주고, 우리 위에 자료 얘기해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딱 요 그래프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 있었는데 이게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 그치? 그래서 이번 밑에 줄 맞춰놓자. 출처가 없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져. 자, 까지 정리를 됐어? 오케이. 자, 되었으면 이제 밑에 나머지 문제들을 살펴보자. 자, 밑에 1번. 이 글에 드러난 인터넷 글쓰기의 특성과 그것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기해보자. 그래서 위 글에 나타난 글쓰기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영향 이렇게. 자, 밑에 부분 좀 확대를 할게. 자, 첫 번째 보니까 교통안전공단 누리집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음에 줄치자. 이제 주소를 연결했어. 주소 링크가 있지. 자, 이렇게 주소 링크를 썼으니까 쭉 따라서 보니까 요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는 거. 다시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뭐 할 수 있다? 확장할 수 있다는 표현. 요 단어 좀 잘 봐도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 정보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야. 다음에 인터넷 글쓰기 특징 두 번째, 글이나 댓글을 익명으로 쓸 수가 있어. 그렇지? 보니까 뭐 문비, 비틀비틀 이런 식으로 익명으로 썼거든. 따라 내려보니까 자, 이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 이거 줄쳐놓자.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 요거는 장점에 해당되겠지. 요건 장점이야. 그런데 밑에 책임감이 약해진다. 요건 또 단점에 해당돼.
이건 뭐 여러분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정치 관련된 그 뉴스 기사에 댓글 하나 달잖아. 밑에 댓글이 미친 듯이 달려. 아, 달아봤어? 선생님도 한번 괜히 너무 이제 글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하나 이제 밑에 댓글 단 거에 댓글 하나 달았더니 밑에 진짜 미친 듯이 달리더라고. 그다음부터 절대 안 써. 어. 하여튼 정치 댓글은 함부로 다는 거 아니야 진짜. 무지하게 피곤해져. 자, 다음 세 번째 넘어가서 자, 댓글로 글에 관한 의견을 나눌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 댓글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 쭉 따라 보면 자, 요거 이제 잘 봐도 먼저 글쓴이와 독자 간에 의사소통 가능하겠지. 그렇지? 위에 글을 썼고 그다음 밑에 댓글을 달아서 글쓴이와 독자 사이에, 다음에 또 독자와 독자도 가능하겠지. 그렇지? 우리 독자가 글 쓰고 그 밑에 또 다른 독자가 또 댓글을 달기도 했어. 그래서 요거 중요한 표현 요거 쌍방향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건 별표 쳐놓자. 쌍방향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각각 주소 링크를 통해서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장한다. 그 다음에 익명으로 글이나 댓글을 익명으로 써서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지만 책임감이 약해진다. 다음 마지막 댓글로 의견을 나눈다라고 해서 글쓴이 독자 간의 쌍방향 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이 특징들 순서대로 좀 잘 봐주도록 해. 넘어갈게. 자, 이제 글의 끝부분이야. 이제 마지막이야. 자, 2번 댓글을 포함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지 못한 부분을 찾고 수정 보완할 방법 좀 생각해 보자. 자, 먼저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야 이제부터. 자, 먼저 첫 번째 책임감 있게 쓰지 못한 부분. 본문에서 요 줄쳐자 스마트폰 보급률 상위 10개국에 관한 그래프 자료. 요게 이제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게 이제 문제점이지.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어. 그러면 해결 방안은 출처 제시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너무 당연한 얘기야. 출처를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주면 되겠어.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으니까 문제점이고 해결 방안은 출처를 제시하면 된다. 자, 다음 내려가자.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점.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때문이다 라면서 내용을 과장을 했는데 과장하지 않으면 되겠지. 진실대로 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옆에 해결책은 본문에서 과장된 부분을 삭제하면 되고, 또는 최근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다음 줄치야 사실에 맞게 표현을 고치면 되겠어. 과장된 부분 삭제하자, 혹은 사실에 맞게 표현을 고치자. 해결책은 쉽지. 그렇지. 자, 다음 마지막 내려갈게. 자, 다음에 이제 문제야 그 친구. 자, 비틀비틀. 자, 요 비틀비틀의 댓글에서 글쓴이의 다음 줄치야 인격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기저기서 내용을 긁어서 글을 쓰다니 한심하네. 요 구절. 자, 인격을 무시했으니까 인격 무시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상대를 존중하면서 쓰면 돼.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다음 줄치자 존댓말을 사용하여 언어 예절을 갖추면 되겠다. 존댓말 쓰고 언어 예절을 갖추면 된다. 이러면 해결책까지 끝이야. 단원도 짧고 뭐 볼 게 많지 않은 단원이지. 그렇지. 빠르게 한 두세 번 정도만 읽어보면은 뭐 이 부분은 크게 틀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 열심히 복습들 하자.